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방 집값이 거래가 급감하면서 대롱대롱 호가만 치솟더니 기어이 탈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미분양, 세종과 창원의 집값 급락에 이어서 이웃 지역인 대전과 청주, 그리고 부산, 울산 등이 각각 극심한 거래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제 거래 급감, 미분양, 시세 하락에 삼중고가 대세 하락을 이끌며 무섭게 수도권으로 북상 중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2021년 여름 폭등장이 아니라 대세 하락장으로 돌변하는 것일까요? 집값 우려했던 대참사 발생, 서울로 무섭게 북상 중. 이제 하우스 푸어, 예전에 이게 은행빚에 깔려 넘어진 하우스 푸어를 연상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대폭락 변동 요인 세 가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부동산 대폭락장의 어떤 변동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매물 폭탄 한번 볼까요? 3기 추가 신도시, 여러분 이거 가볍게 오시면 안 돼요. 정말 많아요. 지금 당장은 집값이 비싸고 내가 살 집이 없고 내 돈으로 어디 갈 곳도 없고 벼락거지 된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물량 저거 다 지금 본격적으로 분양할 텐데 보자고요. 3기 추가 신도시 200만 가구, 여러분들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이런 데 합쳐봤자 30-40만 가구밖에 안 돼요. 엄청나죠? 서울까지 포함해서. 다주택 매물 약 800만 가구, 엄청나죠? 여러분들 800만 가구. 물론 다주택자가 다 물건을 토해낸다고 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는 못 버팁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특징이 갭투자가 많아요. 갭투자가 하락장에 못 버틴다고요.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살 사람이 있어야지. 임대주택 사업, 이건 이제 다주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임대주택 사업자가 약 150만 가구가 나돼요. 지금은 버티고 있죠. 요즘 임대주택 사업 이제 폐지한다, 소급 적용하겠다 라고 지금 이제 실랑이 중인데 말소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갭 투자 매물, 특히 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들이 치명적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값도 같이 떨어지면서 전세값을 받아가지고 체인지해야 하는데 전세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받아서 모자라는 거야, 돈이.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경매당하는 거예요. 집값 막 헐값에 내놓고. 전체의 약 40%가 갭투자 물건이야. 여러분들 이 매물 폭탄 정말 무섭죠, 이거. 그 다음에 돌발 변수도 있습니다. 돌발 변수. 금리 인상. 지금 금리 인상 뭐 내년에 한다, 올해 한다 말들도 많지만 이게 생각보다 빨라질 거예요. 특히 안 좋은 현상은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산 중인데 집값마저 폭등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상 안 할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 계속 이렇게 안 했다가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 워낙 크니까 패닉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영끌한 사람들, 갭 투자들,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 순으로 매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항상. 왜냐면 지금 이제 웃고 활짝 웃고 돈 많이 이렇게 시대 차익을 거둔 사람들, 팔기 전에는 뭐 차익 거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의 하락장에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책 연착륙, 하향 안정화. 정부도 이제 뭐 올해는 내가 보기에는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결국 집값이 너무 거품이 심해지면 이제 연착륙, 서서히 하락시키는 작업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물량은 쌓입니다. 인구가 급감된다는 사실, 과거 10년과 미래 10년은 천지 차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10년도 심각한데 이제 미래 10년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급감할 거예요. 특히 150만 채나 되는 빈집들이 이제는 뭐 500만 채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규제 완화, 특히 조심할 점은 이제 하락장에는 지금과 같은 규제가 싹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세금 완화라는 게 있어요. 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한 1년만 빠져도 이거 싹 없어질 거래요. 2년 정도 빠지면 이제 있던 거 거의 권장하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락장에는 이렇게 바뀐다. 그 다음에 대출도 완화되는 거예요. 지금 DTI, LTV, 뭐 DSR 해가지고
사실상 대출 제대로 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1, 2년 하락하게 되면요. 이거 80% 90%까지 다 해줘요. 그 다음에 거주 완화. 지금은 조정지역이다, 투기과열 지역이다,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묶어놨잖아요. 규제를. 그런데 이거 1, 2년 하락하게 되면 싹 없어집니다. 즉 실거주가 폐지된다는 거예요. 서울도 폐지됩니다. 자, 그다음에 청약 완화. 자, 자격. 지금은 세대주밖에 못 넣고 지역도 뭐 사실상 힘들잖아요. 당해 지역 아니면 전매 제한도 무슨 5년, 10년 뭐 소유권 등기 후 전매. 이거 이제 6개월, 뭐 1년, 3개월 또는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집값을 하락하게 되면 규제가 이렇게 4가지가 완화됩니다. 대략 한 1년에서 2년 빠졌을 때. 이제 대구, 세종, 창원 한번 더 몇 가려 보자고요. 자, 지금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이고 유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좀 긴장을 해야 할 거죠. 부동산 하락 전국 지금 확산 중 맞습니다. 자, 대구 미분양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한 군데가 터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군데가 터진 거예요. 부산, 울산 등 영남권 여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지방 미분양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커요. 자, 미분양 증가는 집값 하락을 가속화시킨다. 부동산 거품 폭등과 과열로 장기간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세종 부동산 하락, 세종 집값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확산되고 있어요. 세종 인근이 어디입니까? 대전, 청주, 충청권, 아산, 천안 이 일대 집값 하락 지금 서서히 상승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죠. 단기적으로 시속게임, 물론 당장 오늘 내일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할 수는 없지만 시속게임 하다가 대세 하락의 신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정치 논리로 고가 아파트, 정치 논리로 지금 세종을 띄웠어요.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이 세종이 집값이 뛰면서 부산, 대구, 울산 지방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집값을 띄운 거예요. 왜? 세금 더 거두려고요. 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세종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하지만 지금 너무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제 폭락만이 남아있다. 고가 아파트 원상 회복도 가능하다. 창원 부동산이 하락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원은 이제 약 100만 정도. 여기가 광역시는 아니지만 중소도시라든가 또는 남부권 도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요. 전국 입지가 떨어지는 중소도시 하락, 비기저적 효과, 상승지역 하락 전환, 외지인 갭투자 급감, 소도시 매입 신중. 즉 지금 막 비주정적이라고 마구잡이로 매수하는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집값 뛰었다고 해서 이게 팔린다는 보장 없어요. 거래량이 적으니까. 혹시라도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얘 10년간 묶입니다. 제 말 맞아요. 함부로 잡지 마세요. 자, 2021년 집값 분기 북상 중 보시면 지금 창원, 세종, 대구 여기만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속속들이 하락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대구 지금 빠르게 북상 중에 하락이, 세종도 북상 중이고 창원도 북상 중이고 보시면 이 대구가 이 인근 울산 그 다음에 부산 이 일대 영향을 주고 창원도 경상남도 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북도 뭐 이쪽에 여러 중소도시에 영향을 줄 겁니다. 세종은 인근 대전이라든가 청주라든가 또는 위에 천안 공주까지 영향을 주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서울 수도권으로 북산하고 있어요. 예전에 2013년에 전국이 빠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온통 휘몰았죠. 이때는 서울, 경기, 인천이 빠지면서 쭉 내려가가지고 뭐 천안, 아산, 세종,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타고 내려갔고 광주, 전주, 창원, 김해까지 다 쑥대밭이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강원도, 춘천, 원주, 속초, 강릉까지. 그런데 이게 이때는 서울발 하락인데 이제는 거꾸로 지방발 하락으로 지금 북상 중이다. 대세 하락 3가지 판단. 대세 하락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거래량이 급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정도 거래량이면 폭락을 해도 몇 번 해도 정상인 거예요.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거든요. 너무 없어. 그런데 왜 버티고 있는지 알려줄까요? 지금 정부가 예전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그 혜택 주는 바람에 그게 잠겨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세게 때리고 보유세는 안 때리다 보니까 버티는 거예요. 다주택자 매물이 800만 채가 버티고 있는데 무슨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은 안 사요. 지금 집 잡아봤자 세금 덩어리니까. 지금은 영끌자들이 집을 잡는 거예요. 거래량 급감은 강력한, 결국 어떻다고 하더라도 계속 감소되게 되면 매수자가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불안하게 계속 보유하고 있고 결국은 터질 게 터질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 집값이 버티고 있는 것은 호가 중심이에요. 지방 보세요. 무슨 거래량이 시원스럽게 됩니까? 안 돼요. 미분양이 증가합니다. 미분양도 악성 미분양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좋은 곳도 미분양이 나요. 입지가 좋은 곳들. 안 날 만한 곳들이 납니다. 이게 바로 대세하락의 신호탄인데 이번에 대구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무순위 미분양도 생깁니다. 무순위는 보통 막 줄 서서 잡잖아요. 이거는 이제 끝물을 징조하는 거죠. 국지적 하락, 처음부터 막 떨어지진 않아요. 어느 지역, 특정 지역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국적 하락으로 확산되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급감, 미분양 증가, 국지적 하락.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나는 매수자다, 나는 매도자다.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자, 매수자 판단 요인, 이거 별표로 한번 쳐볼게요. 10년 장기 보유, 집값 기대감. 내가 지금 뭐 요즘 막 오세훈의 빌라 막 못 사서 안 달라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팔아먹느라고 정신없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잡아야 될 것도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걸 내가 10년 정도 또는 그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 얘가 올라갈 것이냐, 하락장에 다른 걸 잡는 것과 그냥 얘로 올인했을 때 불안하니까 잡는 거잖아요. 어느 게 나을 것이냐. 2년 단기 보유. 그럼 나는 10년 못 기다린다. 2년 단기 보유했을 때 이 집값이 2년간 뛸 것이냐, 또는 못 뛰더라도 팔았을 때 세금은 어떻냐, 언제 매수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당장일까, 여름일까, 뭐 1년 있다 할까, 아니면 4, 5년 후에 바닥장일까, 어느 걸 잡아야 할까, 서울이냐, 경기도냐, 지방이냐, 실거주, 갭투자, 분양 선택은 지금 내가 실거주를 할까, 갭투자를 할까, 또는 분양을 받을까, 이것도 고민인 사람들 많아요. 비아파트, 나홀로 단지 다 쪄가지고 얘가 싸 보이는데 비록 안 좋은 건 알지만 지금 잡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얘가 치명적인 약점은 거래량이 없어요. 나홀로 아파트나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그래서 폭락장에 아예 그냥 뭐 가격은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가 안 되니까 거의 6, 7년 묶여버릴 가능성이 커요. 이게 묶여버리게 되면 폭락한 것들 다 놓칩니다. 대출을 얼마나 받을지, 지금 뭐 아예 안 받을지, 조금 받을지, 돈은 있는데 작은 걸 잡을지 큰 걸 잡을지, 자녀 증여로 사도 될지. 지금 상추장에서 집값이 꼭지인데 당연히 증여세도 제일 세겠죠. 근데 이 장애라도 팔아야 할지, 강남은 영원히 안 떨어지는지. 자, 매도자 장기적 보유해도 좋을지.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보통 뭐 집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팔았다가 1년 더 뛰고 2년 더 뛰는 바람에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장기적으로 그냥 차라리 집은 하나 있으니까 보유해야 할지, 언제 갈아타는 것이 좋은지. 아니 이게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하는데 하락장에 갈아타면 무조건 하락장에는 갈아타는 게 좋아요, 폭락장에는. 근데 장기적 보유하는데 폭락장에 갈아타야 할 텐데 이게 거래량이 내 것이 어떤지,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다, 나는 차익 거두고 끝낼 거다, 빚도 많아가지고. 그러면 언제 끝을 낼 건지, 팔고 하락 기다리면 어떤지, 팔고 나서 아예 그냥 폭락장에 잡으면 어떤지, 매도 후에 팔고 난 다음에 청약과 매입 어떤 걸 해야 할지.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거, 나홀로 아파트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방송에서 이거 무주택만 또 못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던져야 하는지, 잘 안 팔리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용을 쓰고 있는데도 안 팔려. 그러면 중개소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내가 액션을 취해야 잘 팔리게 되는지, 매도와 증여 중에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이 질문들이 저에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2008년, 2013년 수도권 폭락을 했죠. 2016년, 19년은 지방이 오히려 거꾸로 폭락했어요. 서로 반대로 갔어요.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진짜입니다. 2007년, 8년 이 서프라이브 이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반등하다가 또 폭락을 했는데 2013년이라고 분명히 찍혀있죠. 이 기간에 마이너스네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마이너스 뭐 5%, 1%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산해가지고 보면은 막 많게는 60% 떨어진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2018년서인데 2021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게 제가 2020년 초까지 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한계치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근데 지방 한번 봐보세요. 지방은 오히려 서울 떨어진 2010년, 11, 12년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요. 물론 부울경이라고 써있지만 부울경만 그럽니까?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래요. 올라갔다가 2015년에 정점을 찍고 추락합니다. 2016년부터 무려 2019년까지 이렇게 추락을 해요. 지금 이게 0이에요. 마이너스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서울이 너무 뛰는 바람에 2020년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날아왔어요. 서울보다 더 뛰었어요. 한 방에. 자, 10년 후에 인구 감소, 가계대출, 이 쌍두마차가 집값 폭락을 이끌 것 같아요. 뭐냐? 여기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여기는 2040년이라고 했는데 2030년이면 이 짝 날 거예요. 왜? 이때 계산했던 것보다 인구가 더 빠르게 줄고 있거든요. 1000만 명은 줄어들 거예요. 다 온통 파란색이네요.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충청권은 서울하고 좀 묶여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는 충청권을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로 같이 연계시키면 안 돼요. 얘들은 지금은 어떤 과도기, 징검다리 역할일지 몰라도 서울에 가깝습니다. 수도권에. 자, 결국 집값 폭락할 것이다. 은행 가계대출과 주담대 비중 보시면 엄청나네요. 여기.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한동안 조금 줄어든 듯 하다가 이렇게. 이거는 대출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대출 그 금액이 줄어든 거지. 대출은 계속 늘어난 거야. 근데 상승폭이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물가 상승과 임대주택 사업자 말소 집값하락 이끈다. 지금 현재 물가 상승, 주택가격 하락하는 듯다가 또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월급 올라가고 있고. 임대주택 사업자 말소 한번 물량을 봤더니 2021년에 지금 11만 대 2만 5천이 말소입니다. 아파트는 2만 5천이에요. 별로 많지는 않죠. 근데 2022년 14만 가구에서 3만 4천이 말소가 돼요. 이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 지금 한 달에 2, 3천 건밖에 거리 안 되잖아요. 이게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수도권에 60, 70%가 몰려 있어요. 임대주택 사업자 아파트 매물이. 그리고 2023년에서 28년까지 무려 26만 4천 가구인데 14만 8천 가구. 이때는 뒤로 갈수록 아파트 물량이 훨씬 많아지죠. 안타깝지만 폭락장에 이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집값 폭락, 부채질. 자, 이제 임차인 4명 중에 1명이 1020, 청년이 14기에 너무 비싸요. 여기 보시면 30대 미만짜리들은 지금 이게 전월세 사는 비중이 25.15, 제일 갈수록 높아졌죠. 2014년, 2021년. 다른 연령층들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모든 연령층들이 이렇게.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상승률. 강남 꺾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도 꺾였습니다. 송파만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재건축이 지금 압구정이나 일부 지역들 초고가만 올라가고 있지 나머지 것들은 좀 이제 정체 상태. 물론 상승률이 꺾이고 있으니까 아직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 재건축발 이슈는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재개발 지금 오세훈이라는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송영길과 함께 쌍두마차로 집값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오세훈, 송영길 참 한심합니다. 일부 전문가 2년간 더 오른다. 전망.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죠. 2년간 더 오른대요, 앞으로. 지금 4차 파동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이게 지금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인데 폭등한 다음에 좀 내려가는 듯 하다가 두 번째 폭등 한다가 좀 내려가는 듯 하다가 폭등하다가 조금 내려간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듯 하다가예요. 한 번 더 폭등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언제? 지금. 앞으로 2년간. 근데 이게 전혀 가능성 없는 건 아니에요. 집값 잡을 지금 생각이 아예 없어요. 제 말 믿으세요. 지금 집값 잡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있다면 지금 정책 이렇게 안 해요. 대출 풀어주고 무슨 양도세나 부유세 이렇게 완화시킬 생각이나 하고 이러겠습니까? 이제 대선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쓴맛을 맛봐야 정신 차리겠죠. 미국은 집값이 15년 만에 최대 폭등. 자, 여기 보면 2008년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즉 예전에 2006년 이후에 15년 만에 최대 폭등. 예전에 지금 버블 사태 있죠. 서프라임 무기주론하고 근접하고 있죠. 얼마나 지금 미국 집값도 위험한지 알겠죠. 상승률이. 다만 우리나라에 비한다면 미국 집값은 진짜 싼 거예요. 두 배 이상 싼 거예요. 우리나라가 거품이 세계 1, 2위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한 가정이 보이네요. 2025년 정도 폭락으로 예상은 하지만
자, 여기 잡을까 여기 잡을까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아이를 안고 가는데 활짝 웃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네요. 지금 부동산이 지나치게 올라서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8년째 2배에서 3배 폭등하면서 상승에 익숙해버린 상황이라 그 누구도 하락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고점에 매도하는 일, 황금성이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는 일, 유망지역 분양을 선별하는 일 등입니다. 감사합니다.